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콩 여배우 양락 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양락 씨는 16살에 데뷔해 홍콩 잉왕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촉망받는 신인으로 떠올랐고 19살에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1살의 나이에 홍콩 최고 재벌 이가성의 아들 이태케와의 사이에서 연달아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을 무렵 양락 씨는 갑작스럽게 이태계와의 결별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그녀, 양락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88년 양락 씨는 마카오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포르투갈계로 마카오의 유명한 명문가 은리기 집안 출신의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양락 씨는 사실상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은리기 가문은 양락 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태케와 사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은리기 가문은 돌연 나타나 그녀를 받아들이겠다며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행동이었죠. 어릴 적 양락 씨의 어머니는 수입이 적었고 세 식구를 부양해야 했기에 양락 씨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집에 생활비를 받으러 자주 찾아가야 했습니다. 홍콩은 땅이 좁고 자본이 발달한 곳이라 재능 있는 사람은 결국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가은과 양락 씨가 그 증거입니다. 양락 씨는 12살 때 모델 회사에 눈에 띄었고 곧 홍콩의 영왕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락 씨는 집안 생계를 위해 돈을 빨리 벌고 싶어 일부러 나이를 한 살 더 많게 적었지만 영왕이 이를 알아채고 결국 그녀가 16살이 될 때까지 정식 데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양락 씨는 매우 가난하게 지냈고 생활비를 빌리기 위해 영왕에 계속 돈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마카오로 돌아가 저렴한 집을 빌려 살았고 필요할 때만 배를 타고 홍콩에 왔습니다. 영왕은 양락 씨에게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간판 매니저 허문이를 붙여 관리하게 했고 데뷔 파티에 무려 100만 홍콩 달러, 약 17억 원 상당을 들여 호화롭게 치렀습니다. 목표는 장백지와 대적할 수 있는 여신급 스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락 씨는 데뷔하자마자 사정봉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앨범 이사벨라를 발매했으며 영화 충불지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2006년 홍콩 금상장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왕은 양락 씨를 위해 영화 이사벨라를 맞춤 제작했는데 이 영화에는 마카오 카지노 재벌 허웅신의 딸 허초이도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왜 이 영화가 맞춤 제작이냐면 첫째로 제목 이사벨라가 바로 양락 씨의 이름이고 둘째로 영화 줄거리 역시 그녀의 성장 배경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락 씨는 이 작품으로 포르투갈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홍콩 금상장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양락 씨는 어린 나이에 일찍 스타가 되어 곧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20살 많은 작곡가 천이양과 연애를 시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일에 소홀해졌습니다. 이를 본 영왕은 곧바로 그녀를 활동 중단시켰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양락 씨는 바로 회사에 사과했고 영왕은 그녀의 태도를 보아서 활동 중단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영왕은 그녀와 4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복귀한 양락 씨는 일에 대한 태도가 훨씬 좋아졌고 영화에서도 그녀를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시킬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양락 씨는 영화 미이라 황제의 무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양락 씨는 미셸녀를 알게 되었고 미셸은 리처드의 절친으로 그녀는 촬영장을 방문한 리처드를 양락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처드에 대해 소개하자면 그는 홍콩 최고의 부호 이가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가업을 바로 잇기보다는 1991년에 스타TV를 창립했습니다. 그 해는 홍콩에서 처음으로 위성방송 라이센스를 발급한 해였고 스타TV는 홍콩 최초의 위성방송국이었습니다. 2년 뒤 그는 스타TV를 루퍼트 머독에게 9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덩언디 머독이 루퍼트 머독을 알게 된 것도 스타TV에서 일하면서 생긴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어디선가 일어난 작은 일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는 첫 번째 큰 수익을 올린 후 펜시픽 센츄리 클럽을 세우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리처드의 펜시픽 센츄리는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처드의 개인 자산은 44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바로 자신이 보유한 텐센트 지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1999년 텐센트는 투자를 유치하려고 리처드의 패시픽 센츄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인 리처드는 인터넷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220만 달러를 투자해 텐센트 지분 20%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텐센트의 투자금도 거의 소진되었고, 비록 사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수익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돈만 계속 태우는 텐센트를 보며 리차드는 이 투자가 너무 손해라고 느꼈습니다. 마침 이때 남아프리카의 MIH 그룹이 텐센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당시 각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리처드와 IDG에게 지분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리처드는 누군가 사겠다고 하자 매우 기뻐했고, 결국 1260만 달러에 자신이 가진 20%의 지분을 MIH에게 팔았습니다. IDG도 텐센트에 대한 전망이 썩 밝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이 보유한 12.8%의 지분을 함께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MIH는 지분을 더 확보하게 되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몫까지 합쳐 당시 텐센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이토록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리처드가 그때 지분을 팔지 않았더라면 텐센트에서만 무려 145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계 부호 순위 탑 10 안에 확실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이 일을 두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라고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아버지 이가성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핵심에는 어머니 장월명의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장월명은 원래 이가성의 외사촌으로 그녀의 아버지 장경하는 홍콩의 시계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가성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장경한, 즉 장월명의 아버지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월명의 사망에 대해 그 집안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고 발표했지만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장월명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가성이 그녀의 모교인 홍콩대학교에 장월명 빌딩을 기부 건축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외관이 마치 관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장월명의 원혼을 누르기 위한 건축이라는 괴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양락씨와 리처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는 양락씨를 쫓아다니던 시절 단 하룻밤에 19만 홍콩달러, 약 3,282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고 장미꽃을 선물하며 상하이 와이탄으로 함께 여행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곧 양락씨는 리처드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리처드를 곁에 두게 된 양락씨는 자신감이 훨씬 더 강해졌으며 영화 홍보 활동에도 점점 협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리처드가 양락씨를 위해 영화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대신 지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영왕의 대표 양서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양락씨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했지만 쉽게 계약을 풀어줄 생각은 없다. 누군가 계약을 사겠다면야 보내줄 수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리처드의 법률팀의 지원 아래 양락씨는 영왕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할 당시 미성년자였고 어머니가 대신 서명했지만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에 영어와 법률 문서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들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돈이 절실했고 영왕은 이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고 당시 신문 일면은 매일같이 이들의 소송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판을 앞둔 이틀 전 양측은 갑작스럽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처드가 직접 양서성을 찾아가 막대한 금액을 제안하며 타협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양서성도 리처드의 체면을 봐서 결국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홍콩에서는 누구도 이가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양락씨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강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었기에 양서성도 리처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양락씨는 영왕과 10년의 계약이 남아있었고 매년 평균적으로 영왕에 10만 홍콩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영왕은 리처드에게 1, 2억 홍콩달러, 약 1720억에서 3450억 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결국 막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페이퍼 컴퍼니가 영왕으로부터 양락씨의 계약을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양락씨는 출산과 육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겨우 21살이던 양락씨는 캐나다에서 리처드의 아이를 낳았고 손주를 얻은 이가성은 매우 기뻐하며 손자에게 장치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출산 기간 동안 리처드는 양락씨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자주 캐나다와 홍콩을 오가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분만실에도 직접 들어가 함께하고 탯줄도 직접 잘랐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양락씨가 쌍둥이 아들을 또 낳았고 이가성 역시 크게 기뻐했습니다. 리처드는 수억 홍콩 달러를 들여 자신의 저택을 리모델링했고 아기방과 어린이 놀이방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던 양락씨가 홍콩에 돌아올 때는 항상 경호원이 동행했고 세간에서는 그녀가 아이들을 통해 리 가문에 정식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양락씨는 리처드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이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락씨의 학력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이가성의 아내인 장월명은 홍콩대학교를 졸업했고 큰아들 이태거의 아내 왕여구는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면 양락씨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마카오 삼육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락씨의 신분입니다. 이가성의 아들 이태거는 과거 홍콩의 악명 높은 폭력배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고 이가성은 몇억 홍콩 달러를 지불하여 그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가성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보안도 강화했으며 외출도 매우 조용히 하게 되었습니다. 양락씨는 연예인 출신이지만 이미 은퇴했어도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추적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양락씨가 다른 남자 연예인과 불륜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이별 후 양락씨는 세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히 말하는 힘든 싱글맘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 없는 여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주하는 캐나다의 대저택가 요트가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었으며 리처드가 양락씨에게 5억 홍콩 달러, 약 863억 원의 이별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양락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5억 홍콩 달러가 아니더라도 세 아들을 통해 이 가문은 그녀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양락씨는 해마다 아들들과 함께 두 차례 홍콩을 방문해 이 가문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처드와 양락씨가 헤어진 후에도 그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홍콩 미인대회 출신인 곽 가문과의 열애가 보도되었는데 곽 가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 그녀가 리처드와 함께하기 전에는 집이 좁았던 것 같지만 지금은 셀카 배경이 매우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리처드가 그녀에게 선물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집은 1억 홍콩 달러, 약 1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오직 5천만 홍콩 달러, 약 75억 원의 계약금을 냈고 매달 20만 홍콩 달러, 약 3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곽 가문은 이런 돈을 혼자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 리처드가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처드는 곽 가문과 계속 묶일 수 있게 됩니다. 리처드와 곽 가문이 사귀기 시작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리처드는 그녀와 결혼할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곽 가문은 마치 결혼을 강요하는 듯 자주 인터넷에 독백 같은 글을 올리고 리처드는 그녀와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곽 가문이 외출 등에 3이라는 글자를 올렸고 이는 외부에서 그녀가 임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강의를 올려 임신설이 더욱 진지하게 퍼졌습니다. 리처드는 2021년 1월에 연예 기획사를 설립하고 3월과 4월에 각각 한 명의 연예인을 영입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여신 임선열을 영입했는데 그녀도 미셸이 리처드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양락씨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그녀는 몇 년째 복귀를 선언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연예계가 그녀에게 기회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의 경쟁 환경은 그녀가 처음 활동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4년에는 영화 염염으로 복귀를 외쳤고 2020년에는 러브 애프터 러브에서 몇 초간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2023년 영화 폭풍의 중심에서도 카메오로 나왔습니다. 2018년 양락씨는 예능 프로그램 기이한 변론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오프닝 멘트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선택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양락씨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토론 도중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몇몇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은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다고 올렸지만 또다시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리처드의 양육비로 살면서 무슨 독립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여자교도소에 한 할머니가 수감되었는데요. 그녀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금발 곱슬머리에 탄력 있는 통통한 볼살과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깨끗한 죄수복을 입지 않았다면 평범한 옆집 할머니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이 할머니는
30년 전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악마입니다. 당시 그녀는 사격도구를 들고 전 남편의 집으로 침입하여 연속 5발을 사격하여 전 남편과 그와 재혼한 여자까지 숨지게 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체포 당시와 법정에서 보인 그녀의 모습은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조금 더 발사하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에게 앵그리 베티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잔인한 할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할머니를 신여성이자 영웅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부잣집 딸에서 좋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쩌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되었을까요? 우선 저와 같이 1965년에 미국 인디애나로 돌아가 봅시다. 17세 소녀 베티는 뉴욕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전 뉴욕주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으며 베티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녀로 태어난 베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금발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예쁜 얼굴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장녀 베티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비슷한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베티는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와 뉴욕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부모의 권유로 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유아교육 과정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전공만이 베티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티의 배우자 선택에서도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아무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지만 막 중학교를 졸업한 딸이 17살이 되자 딸의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많이 까다로웠는데요. 일단 집안이 부유해야 하고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를 선호했습니다. 베티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내건 조건에 키와 외모까지 보았습니다. 어느 날 베티는 대학생인 사촌 언니를 보러 인디애나로 갔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사촌 언니와 같은 대학교 학생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댄 브로데릭이며 그 당시 명문대인 노틀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20살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훈훈한 외모에 말장난도 잘 치는 댄은 몇 마디 말로 베티를 매우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본인을 메디컬 닥터 얼모스트의 약자 MDA라고 칭했으며 이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인이 그의 말을 듣게 되면 어이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에 푹 빠졌던 베티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댄에게 푹 빠져 바로 댄의 존재를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베티로부터 편지를 받은 부모는 MDA라는 단어를 보고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MDA라는 직업이 존재했는데 정식 명칭은 메디컬 닥터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며 의사가 아닌 의사 보조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또 베티의 사촌 언니가 댄이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 또한 평범한 노동자이며 6명의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베티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며 인디애나로 날아가 딸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년 동안 착한 딸이었던 베티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을 어기며 댄과 함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베티의 부모는 4년 동안 끊임없이 반대하였지만 결국 베티와 댄은 끝끝내 몰래 도망가 베티의 부모는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티는 본인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댄의 가족은 비교적 가난했지만 그는 똑똑하고 매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의사 조수로 일하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버드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베티는 남편이 언젠가 유명한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1969년 4월 21살의 베티는 마침내 남자친구 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티는 처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호화로운 저택에서 유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작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매일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해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부담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르기 시작한 베티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팀의 어린이들을 보살펴 옷을 입히고 간식을 주며 책을 읽어주고 그들과 함께 게임도 해주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피곤한 그녀는 허리를 펼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그들의 생활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큰딸 킴이 태어난 후 부부는 보모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기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아기를 옷장에 두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침대도 서랍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베티는 유치원 일을 할 수 없을까봐 4개월도 안 된 딸을 두고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여 인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티가 마침내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적성에 안 맞아. 다시 공부해서 변호사를 해야겠어. 남편이 갑자기 전공을 버리고 변호사를 하겠다는 말에 베티의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댄은 나름 본인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턴 때 그는 의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병원에 고용된 변호사는 전부 의학 용어를 몰랐으며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도 엉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의대 출신 변호사가 있으면 바로 의료사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업적 분석은 아주 정확하였습니다. 그리고 댄은 말주변이 좋아 변호사가 될 잠재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이 의대생 시절 취득한 학점은 법대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댄은 적어도 3, 4년 동안은 학교를 더 다녀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또 대출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베티가 또 임신하여 들어갈 돈이 배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댄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였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장기 투자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꼭 변호사가 되어 호강시켜주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댄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베티는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낮에는 유치원에서 일했으며 저녁과 주말에는 청소부 아르바이트도 하였습니다. 어릴 적 누렸던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티는 둘째 딸 말고도 한 명의 아이를 더 낳았지만 불행하게도 아이가 태어난 지 4일도 안 돼 이름을 짓기도 전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티는 자신이 임신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아이에게 선천적 문제가 생겨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베티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나중엔 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하여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찌고 여성 탈모까지 겪었으며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년 후 댄이 하버드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졸업했으며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도 단번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의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댄은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선천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업을 바꾸기로 한 결정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 그는 여러 건의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며 업계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로펌의 파트너가 되어 부유한 지역에서 저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도 드디어 아내가 그를 위해 수년간 고생한 걸 갚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베티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즐기며
쇼핑하고 미용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모와 시녀까지 고용하여 두 딸을 키울 때와 완전히 다르게 편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저택으로 접대하였는데요. 모두 부유한 부인들과만 사귀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베티는 아마도 유명 변호사의 아내로 서부 사교계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1982년 사업의 정점에 있던 댄은 일하고 있던 로펌을 떠나 자신의 로펌을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많은 고객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로펌에서 그와 같이 떠나겠다는 직원도 데려왔는데요. 그중 미모의 여성 린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21세의 소녀였는데요.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키가 크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또 그녀는 델타 항공에서 스튜어디스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비스직 경력을 살려 초반에는 로펌에서 고객 응대를 담당했었는데 얼마 안 돼 댄의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린다와 젊은 베티를 비교해보면 두 사람은 사실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두 여성 모두 금발머리와 예쁜 미소가 있었습니다. 댄은 아마도 본인은 나이가 얼마이든 영원히 20세 금발만 좋아하는 남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낳고 얼굴과 몸매가 예전만 못한 베티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어 베티를 대신한 젊은 여성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 베티는 남편이 변했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책임감 있는 비서를 찾게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녀는 부지런한 비서가 나타나고서부터 그녀의 남편이 더욱 바빠졌고 심지어 외박까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의심스러워진 베티는 남편의 생일날에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선물을 들고 남편의 로펌을 몰래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비서실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매우 당황해하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며 도시 곳곳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결국 남편과 젊은 비서가 다정하게 점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사랑에 빠진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베티는 분노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폭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댄의 옷과 신발을 포장하여 문 앞에 차도에 던져버렸습니다. 추후 베티가 발언하기로는 당시 남편과 헤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들키게 되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린다와의 관계를 끊기를 기대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댄은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쌓여있는 짐을 보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짐을 차 안으로 싣고 비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창가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베티는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티 부부는 완전히 산산조각나 서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티는 친한 사모님들과 수다를 떨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는데 댄이 보내온 것입니다. 베티는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생각밖에도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가장 난감한 장면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어 베티는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베티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시간을 골라 택배를 보내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그녀의 친구는 그녀 앞에서 난리를 피우며 내연녀를 가만두지 말라고 하며 그들에게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베티는 홧김에 정말 그녀들의 조언을 듣고 4명의 아이를 내연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비서가 전부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아이들은 이렇게 한여름에 집문 밖에 서서 1시간 넘게 햇볕에 노출되었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댄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린 아이는 장기간의 울음과 탈수로 기절 직전이었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은 가시처럼 그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베티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댄은 베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하며
법정에 그녀와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에 아이의 양육권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경찰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 그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양육권을 잃게 되자 베티는 저택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연녀 린다가 자신의 집에 살면서 본인의 돈을 쓰고 본인 대신 남편과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어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타격으로 점차 호전된 조울증이 다시 심각해져 불면증과 탈모 그리고 정서적 상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티가 5명의 이혼 변호사를 차례로 해고한 후 산티아고 변호사계에서는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할 수 없이 100km 이상 떨어진 LA까지 가서 변호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인 댄은 이미 베티를 괴롭힐 방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댄은 베티의 변호사가 멀리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적 수단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문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직전에 법원에 심리 연기를 신청하여 베티 측 변호사를 헛걸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없었다고 해도 베티는 변호사에게 시간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장기적으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댄의 주요 목적은 베티의 에너지와 돈이 바닥날 때까지 괴롭히다. 재산 문제와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 그는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저택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부 명의로 된 저택의 가격은 분명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베티는 거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급기야는 집에 몰래 불을 지르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방화를 실패한 후 베티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잣집 사모님에서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댄과 베티는 서류상 부부였기 때문에 베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댄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댄은 이 틈을 타 이혼계약서를 다시 그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티에게는 달마다 14,000달러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베티는 그의 제안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베티가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한 달에 14,000달러이면 베티는 편안하게 살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막 40세를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린다는 베티를 편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1988년 말에 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댄은 현지의 한 럭셔리한 클럽에서 린다에게 프로포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역신문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베티는 이 장면을 보곤 다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베티가 아이들을 데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막 만들어진 초콜릿 파이를 들고 2층에 있는 댄과 린다의 침실로 가 침대 시트에 파이를 퍼부었습니다. 린다는 베티의 복수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녀는 베티의 이름으로 대량의 다이어트 약과 주름 방지 화장품을 주문하여 베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곤 늙고 뚱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라는 특별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에 베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온갖 욕설로 린다를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화풀이로 베티의 마음은 풀렸지만 다음 달 위자료가 갑자기 절반 이상 줄어들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티는 바로 댄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댄은 이때 바로 이혼 계약서를 꺼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콩알만한 글씨로 베티는 린다에게 기본적인 존경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자료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이 베티에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작성한 조건은 분명 베티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용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욕설을 해선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용돈을 줄였었죠. 줄어든 위자료 액수는 매번 500달러, 약 64만 원입니다. 댄은 이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베티가 직접 이혼 계약서에 서명했고 아무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때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향해 욕을 하며 심지어 상대가 없어도 음성 메시지로 오랫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그녀의 전남편 댄은 문장 단위로 돈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베티의 월 위자료를 전부 깎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히려 $4,000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댄은 베티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다음 달에 위자료를 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몇 달 동안 베티의 부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혼란한 이혼 전쟁은 1989년 가을까지 계속되어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댄이 처음으로 이혼을 제기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집과 남편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내 자녀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해서인지 아이들이 베티를 싫어하게 된 것인지 어쨌든 아이들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댄은 이혼하고 2달 만에 린다와 재혼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성대했고 내 자녀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새로 구성된 가족은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란한 새 가족은 베티도 깜짝 결혼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5일 새벽에 댄과 린다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산티아고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피로로 그들은 바로 잠들었습니다. 이때 저택에서 갑자기 팡, 팡, 팡 하는 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베티는 집을 나가 독립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댄과 그의 새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자수하라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에게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이 사건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층 침실에서 발생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린다의 머리와 가슴에는 사격도구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금발머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예쁜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댄도 가슴에 사격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사격당한 후 침대 옆 전화기에 손을 뻗었는데 전화기도 사격 도구에 의해 폭파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복원되자 사람들은 베티가 한 짓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성격이 괴팍하긴 했지만 벌레를 잡는 것도 두려워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과 내연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티는 자신이 8개월 전에 사격도구를 구입하여 전문가의 지도로 반년 동안 사격 연습을 했었다고 흔쾌히 인정하며 드디어 복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베티는 구치소에서 42번째 생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녀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대용량의 사격도구로 바꾸어 몇 번 더 사격하겠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감이는 그녀의 말을 듣곤 소름이 돋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베티 측 변호사는 베티의 정신적 문제로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베티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베티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조울증이 발병되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며 아주 두꺼운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티도 법정에서 그날 밤 남편의 집으로 간 건 사람을 해치려고 간 게 아니었으며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해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격도구를 들고 간 건 역시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언성이 높아졌고 린다가 본인을 공격하려고 하여 혼란한 광경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2번 사격하게 되었고 이어서 전 남편이 전화기를 잡고 본인을 때리려고 하여 그에게 2차 사격을 가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티의 진술을 바로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린다는 자고 있을 때 사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발에 이미 숨지게 되었고 2번째 사격은 단순 화풀이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댄이 사격을 당했을 때도 침대에 누운 자세이며 전화기를 손에 든 건 단지 단순한 생존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남겨진 흔적에 따르면 베티는 범행 후 한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남편이 눈앞에서 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전 남편에게 귓속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남편의 귓가에서 베티의 금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베티가 댄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녀만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전에 말한 원래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사람을 해친 건 단순한 사고이며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베티의 집에서 발견한 일기를 공개하였는데요. 안에는 그녀의 분노와 불쾌한 감정,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나는 어릴 적부터 착한 여자가 되기로 교육받아왔다. 하지만 착한 여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라지든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사라지든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티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4명의 친자식이 모두 어머니인 베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둘째 딸은 어머니가 몇 주 전에 본인의 집 열쇠를 가져가고 아버지와 린다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반복하여 확인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아주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댄과 린다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여 화해하고 싶다고 하였기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베티는 선물이 너무 크고 비싸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 꼭 직접 전달해 주기를 바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얘기한 서프라이즈 선물은 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당시 19세였던 큰딸은 차녀보다 비교적 차분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여러 번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온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댄이 자식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이고 린다도 착한 계모라고 하며 어머니의 광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에 어머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재판 내내 웃고 있던 베티는 친자식의 진술을 듣고서야 눈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과 내연녀가 본인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아넣어 그녀는 할 수 없이 복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언론에서 앵그리 베티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페미니스트 수호자라고 부르며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겁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다른 여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본인이 가지지 못하면 망치는 미친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그녀의 첫 번째 재판은 배심원단이 5일 동안 토론했지만 결국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채 끝냈습니다. 모든 배심원은 베티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여성 배심원은 베티를 불쌍해하며 과실상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남자 배심원들은 그녀가 이른 아침에 누군가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 사격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간 건 분명 특급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할 수 없이 베티의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차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심원단은 베티에게 2건의 2급 고의상해죄를 성립하고 사격도구 불법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내려 결국 베티는 32년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티는 2011년과 2017년에 2차례의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2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가족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가족은 바로 베티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가장 간절히 어머니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2딸이 먼저 어머니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석방을 지극히 반대한 사람은 베티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뜨거운 오후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어머니에게 린다의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차를 쫓기 위해 신발이 떨어지게 달리다가 결국 발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베티의 다음 가석방 청문회는 2032년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그때까지 산다고 해도 그녀는 이미 84세가 된 노인일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착했던 부잣집 장녀가
결국 사람을 해치는 앵그리 베티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녀를 망치게 한 건 전 남편과 그의 내연녀뿐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주 황당한 사건인데요. 사기꾼과 가정폭력, 불륜 이야기에 심지어 지구를 은밀하게 지배하려는 UFO와 외계인까지 나타났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아침 8시 걸리펜이란 은행 직원이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10분 후 그의 동료들이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만 늦었을 뿐인데 걸리의 동료들은 왜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을까요? 9년 전으로 돌아가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걸리펜은 1963년 8월 27일에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대 초 걸리는 미국에서 여행하던 중 다이젠 호센코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이젠은 걸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요. 걸리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걸리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1992년 다이젠은 걸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걸리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젠은 걸리의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저는 나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의 동의 없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걸리와 계속 사귈 것입니다. 걸리는 결국 저랑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다이젠 호세요코프는 누구일까요? 그의 본명은 아만차 비츠입니다. 1965년 3월 5일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누나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만이 23살 때 루시란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 한 명을 낳았는데요. 혼인신고란에 있는 직업란에 면역학 연구실 연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1987년 아만은 대학에서 졸업하여 화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아만은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여러 의과대학은 그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3년도 안 되어 아만과 룻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아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6월에 아만은 유타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우들과 선생님들에게 본인의 아내와 아이가 그를 마중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숨지게 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만은 자신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며 동기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체액을 추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그가 학부 성적표를 위조했고 추천서도 거짓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만은 본인의 과거가 남들에게 들킬까봐 이름을 다이젠 호세요코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름과 성은 모두 아만이 임의로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 여름 의대에서 퇴학을 당한 다이젠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물학적 유전학자이며 노화방지 약품을 개발하였는데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병에 걸려 본인이 연구한 약품을 복용 중인데 1단계 치료에서 살아남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고 두 번째 단계 통과하면 또 5년을 더 살 수 있으며 3단계에서 살아남게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살아있는 걸 이웃에게 들키게 되자 그는 본인의 치료가 성공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동정을 표했고 그의 약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속아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젠은 가짜 약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다이젠의 이력서는 7페이지나 되었었는데요. 위에는 거의 여러 학위 증명서와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이 대중적이지 않아 아무도 그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서는 그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사기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이젠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엄청 많았었는데요. 심지어 70세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투자받은 금액은 수십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물론 투자금은 당연히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함부로 쓰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다이젠은 반지를 구입하였고 다음 날 걸리가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993년 1월 8일에 다이젠과 걸리는 결국 결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걸리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앨버커키에 거주하기로 하고 걸리는 은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걸리와 다이젠은 시내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외출이 잦았던 다이젠은 본인이 어떤 부름을 받았다는 핑계를 댄 적이 있으며 또 때로는 걸리에게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젠은 계속하여 남들에게 사기를 쳐서 부부의 자금 상황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물론 걸리는 다이젠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걸리는 1995년 생산한 BMW를 운전했었고 다이젠은 제규어를 운전했었습니다. 다이젠은 차값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나였습니다. 다이젠과 걸리는 전부 아이를 원했지만 추후 걸리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이젠은 갑자기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걸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젠은 아기의 어머니가 동양인이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아이를 입양했다고 걸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걸리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여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걸리와 다이젠이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계속 집으로 전화하여 다이젠의 약혼녀라고 하여 걸리는 다이젠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는 다이젠의 비밀방이 있었는데요. 문을 1년 내내 잠그고 있었으며 다이젠은 걸리에게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이젠이 집을 떠날 때 그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걸리는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녀는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다이젠의 소송 문제를 일으킨 내용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었으며 법원에서 그에게 한 여인을 멀리하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FBI는 다이젠이 여성에게 약을 먹였다고 의심하여 그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남편이 과학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 약품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여자가 다이젠에게 보낸 연애 편지와 그가 위조한 가짜 학력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걸리는 본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그녀는 동료들에게 불평만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FBI 요원에게 연락하여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이젠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이젠은 단순한 거짓말쟁이일 뿐인데 걸리는 왜 본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었을까요? 알고 보니 다이젠은 걸리가 본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 걸리를 구타했으며 심지어 경찰서까지 2번이나 갔었습니다. 심지어 다이젠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걸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다이젠은 그녀에게 한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며 걸리에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매해달라고 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걸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동의하였는데요. 잠시 후 차고에 알람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 달려나가 보았는데 다이젠이 도구를 들고 자동차 타이어를 만지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의 어느 날 걸리는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전날 마지막으로 캐리어를 확인했었는데
금지된 약물이 담긴 걸 발견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약 단속이 매우 엄격했었는데요. 극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걸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다이젠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가 집에 없을 때 짐을 몰래 챙겨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이젠이 다시 본인을 괴롭힐까봐 너무 두려워서 이사를 도와준 동료에게만 새집 주소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젠은 뉴멕시코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3명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중 린다 해닝이 다이젠이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린다 해닝은 1953년 10월 10일에 태어나 할리우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11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린다가 성인이 되고 끊임없이 남자에게 의존하는 건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수군댔습니다. 린다의 어머니는 만약 어떤 남자가 다리 치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린다는 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린다는 모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여성복 디자인을 시작했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그녀는 앨버커키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안정적인 사업 성장에 집을 구매했으며 한 남자와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린다는 UFO와 외계인에 대한 사물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뉴멕시코 사막에 외계인과 UFO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 종종 외계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곤 하였습니다. 1999년 여름에 린다는 세미나에서 다이젠 호세요코프로 알려진 디아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이젠은 새로운 지역에서 사람을 접할 때 항상 새로운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디아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린다는 다이젠보다 8살이 많았고 옷차림이 아름다워 성숙한 여성의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이젠은 그녀의 매력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다도 다이젠과 공통점이 많다고 느껴져 그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2주 후 결국 린다는 다이젠과 사귀게 되었으며 친구들에게 다이젠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젠은 친구들을 시켜 린다의 집으로 들어가 그녀의 약혼자를 내쫓았습니다. 얼마 후 린다와 다이젠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이젠은 걸리와 혼인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다이젠은 본인이 이사이며 CIA를 위해 일한 적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노화 방지약을 조사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바로 본인이 개발한 것이고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린다는 그의 말을 전부 믿었었는데요. 특히 외계인에 대해 확신하였습니다. 다이젠은 린다에게 본인이 7,000살 이상이 된 외계인이라고 하며 본인의 종족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를 파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데 린다가 그에게 몇천 달러만 줄 수 있다면 그녀를 살아남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린다에게 지구에서 걸리라는 여자와 결혼했었다고 하며 그녀도 외계인인데 외계인 여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리가 사라지면 지구를 파괴하려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I believe that there is an incredibly strong alien presence on this planet. I also believe they've been here long before humans were here. And I believe that they have an agenda of eradicating the human presence on this planet. Dyson does not control me or dominate me, and nobody does. Whoever can control an opinionated woman, a strong-willed woman, an independent woman. He's brilliant, he's charming. Dyson is a maniac. I mean, he's a maniac. 다이젠을 만난 후 린다의 성격이 덜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린다의 약혼자는 린다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 탐정을 고용하여 다이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다이젠이 과학자가 아니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도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린다에게 본인이 알아낸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린다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이젠의 지속적인 속임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0일 아침 8시에 걸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걸리는 이전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또 한동안 사무실에서 항상 자신의 안정이 걱정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그녀가 걱정된 동료들은 8시 10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권리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며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와 다이젠의 집으로 갔었는데 그들의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은 다이젠 가족이 하루 전날에 이사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이젠이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으며 차에서 내렸을 때 매우 이상한 위장복을 입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이젠은 또 자신을 숨기려고 한 건지 얼굴과 목 등 보이는 피부를 검게 그렸습니다. 아마 이때 다이젠은 자신이 7,000년 전의 외계인이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리의 집에는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경찰은 루미놀 시약을 사용했었는데요. 집안 곳곳에서 형광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다이젠을 찾지 못하여 다이젠의 불륜녀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린다 해닝에게 찾아가 그녀에게 다이젠 호센코프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린다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며 그녀는 디아진 호센코프라는 사람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두 개의 이름은 그냥 두 개의 알파벳 차이였습니다. 경찰이 디아젠의 진짜 이름이 다이젠이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그녀에게 권리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린다는 그녀를 전혀 모른다고 하며 다이젠이 싱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물론 그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권리는 그녀가 치워야 할 외계인 여왕이었습니다. 결국 경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린다가 얼마 전에 권리가 근무하는 은행에 갔었으며 권리에게 은행 서비스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다는 경찰의 신문을 받고 매일 다른 호텔에서 묵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린다의 수상함을 느끼곤 린다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린다의 집을 수색하다 한 도구를 발견했었는데요. DNA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닦아놓아 얻을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안 돼 아주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꾼이 사막에서 붉은 자국이 묻은 옷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옆에는 테이프가 있었으며 테이프에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옷에 있는 붉은 자국은 권리의 것이었으며 머리카락은 린다 해닝의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 린다가 체포되었으며 FBI도 다이젠의 행방을 알아내 체포하여 앨버커키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리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목격자에게 전화 협박을 한 혐의로 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권리의 방을 더욱 자세히 수사하여 결국 아주 작은 틈새에서 다이젠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DNA 확인 결과 빨간 자국이 있는 옷에는 다이젠의 타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이젠과 린다는 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빌 밀러도 체포되었습니다. 빌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며 다이젠을 도와 린다의 전 약혼자를 떼어낸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신의 특기를 이용하여 권리를 숨겼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권리의 행방을 모른다고 일관하였습니다. 권리가 정확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다이젠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권리의 위치를 경찰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젠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 린다의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Tell me that again, please. I've just waited 3 years to go to trial, and now I have my chance. And I was tired of being tried by the press. And now it's time for us to fight back. That's what a trial is all about. Anything about aliens in all of this? Oh, I'm sure there'll be an alien or two on the witness stand. All right. Thanks a lot. Well, we'll try to keep the aliens out of the jurors. Okay. 청문회에서 린다의 가족은 다이젠이 그녀를 세뇌했다고 말하며 또 다이젠이 린다에게 어떤 특정 약물을 오랫동안 조사하여 그녀를 미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며 린다는 뉴멕시코에서 최초로 극형을 받은 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유죄를 인정한 다이젠이 먼저 나서 모든 게 본인이 계획한 것이라며 린다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이제는 본인이 범죄 현장에서 린다의 머리카락과 기타 증거물을 둔 것이라며 린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제는 본인이 한 짓은 경찰 조사를 막아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걸리의 옷에 있는 자국과 테이프의 머리카락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력하고 확실한 증거에 법원은 린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냈으며 73년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린다의 한 교도소 동료가 린다에게 그녀가 도대체 걸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린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손으로 고기를 먹는 행동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린다는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외계인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외계인에 대해 공개하기 싫어 그녀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며 본인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기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이제는 어떻게 린다를 속였을까요? 그리고 다이제는 어떻게 계속 가짜약과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로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도피 중에 이상한 위장복을 입고 본인을 검게 도배한 행동은 그가 거짓말을 너무하여 자신까지 속이게 된 것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걸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젠이 갑자기 집으로 데려온 아이는 나중에 다시 입양되었습니다. 아이도 다이젠을 아주 무서워했는데요. 그의 집을 떠나 다음 양부모의 집으로 갈 때도 다이젠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